오늘부터 장편소설 더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미는 한국에서의 바지 사장과 비슷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며 필리핀에서는 더미를 이용한 사업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 필리핀 교민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 더미 방지법 1. 위반자, 즉 명의를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투자금은 몰수된다. 2. 제보자에게는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불한다. 더미인 필리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받은 것과 동시에 법을 위반한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불한다. 1874년부터 1965년까지 살았던 서머싯 모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들은 보통 특이한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마음이 쏠린다.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악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오히려 예술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발동하곤 한다. 사악한 인물은 세상의 질서와 법을 파괴하지만 작가들에겐 더없이 매력적인 존재다. 작가는 인간 본성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기보다는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제1부 더미의 실상 1997년 2월 12일 북한의 고위급 인사 황장엽이 남한으로 망명했다는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다루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매서운 바닷바람 탓에 감기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온종일 가슴은 거북하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서 정신이 맑지 못하고 어질했다.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국제전화였다. 승호구나. 오랜만이다. 아직도 필리핀이지? 이승호와 김다루.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불알 친구 사이다. 하지만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며 다루가 승호를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군 제대 후 다루는 곧바로 복학했다.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았던 승호는 필리핀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대학 졸업 후 다루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호는 예전에 공부했었던 어학원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다시 필리핀에 들어갔다. 그래, 여기는 너무 좋다. 술값 싸지, 아가씨들 싸지, 놀러 다닐 때 많지, 천국이 따로 없다. 하하하. 그렇게 좋은 데라면 나도 좀 데려가 주지 그러냐, 이 의리 없는 자식아. 그래서 내가 전화한 것 아니냐. 근사한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으니 빨리 들어와. 같이 동업하자. 그래? 그게 뭔데? 중고 자동차 수입 판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 이 나라는 폐차 제도가 없어서 10년, 20년 이상 된 고물차들이 엄청 비싼 값에 팔리고 그런 오래된 차를 정비하는 사업이 호황이다. 자세한 것은 내가 여기 들어오면 말해줄게. 아, 그래? 그런데 너는 아직도 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어? 좀 더 배워가지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어학원 차려서 해볼 생각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중고차 사업이 돈 벌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전화해 본 거야. 그렇구나. 솔깃한데 내가 사업할 만한 돈이 있어야 말이지. 돈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바늘로 쑤시는 듯했던 다루의 머릿속을 더욱 욱신거리게 만들었다. CCTV 모니터에 그랜저 승용차가 텅 빈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루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1997년 4월 17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국의 대법원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2천억 원의 추징금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00억 원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하루 종일 메인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다. 2천억 원이라. 가만히 있자. 내 월급 100만 원을 몇 년 모으면 그 정도가 될까? 다루는 얼른 계산기를 두드렸다.
2천억 원을 1년 수입 1200만 원으로 나누면 뭐야 이게 16,666년이나 걸려? 뭐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 그의 입속에서 쌍욕이 철렁거리고 있을 때 방 있어? 엽대대한 얼굴에 환갑은 되어 보이는 늙은 사내가 카운터 앞에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사내의 등 뒤에 살짝 비껴서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숨기며 서 있었다. 그는 방에 앉은 채로 목을 빼서 사내를 올려다 보았다. 네, 숙박인가요? 대실인가요? 대실은 얼마? 15,000원입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 부산 시내에서도 10,000원밖에 안 받는데 10,000원이면 되지. 아, 네. 그렇게 하시지요 뭐. 그는 사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마지못해 5,000원을 깎아줬다. 목요일 밤에는 손님들이 뜸하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더라도 방을 채우라는 삼촌의 지시를 받은 터였다. 사내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둥근 안경 아래 그의 헤헤 웃는 얼굴이 거울처럼 빛이었다. 길을 받아들고 가는 사내와 동행인에게 그의 눈길이 뒤쫓았다. 늙은 다리를 제법 의젓하게 끌고 가는 사내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다부진 어깨 위로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날씬한 몸매에 목덜미를 살짝 덮는 생머리가 파란 몰빵을 무늬 원피스와 잘 어울렸다.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있는 종아리가 갸름하여 예쁘다고 그는 생각했다. 10여일이 지난 4월 28일 월요일이지만 다루가 처리하는 업무는 한가했다. 기장군청에서 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지만 그는 벌써 공무원 생활에 실증이 났다. 누구는 몇억,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었다고 떠드는데 자신은 고작 월급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이런 직업으로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조바심이 일었다. 그의 아버지는 기장군에서 멸치잡이 어선을 타는 가난한 어부였다. 재산이든 인맥이든 초락이 이를 데 없어서 남들처럼 부모 덕을 기대할 만한 것도 없었다. 무료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언뜻 눈에 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짙은 선글라스에 꽁지머리를 한 사내의 옆모습이 얼마 전 삼촌네 모텔에 투숙했던 손님인 듯 했다. 그는 호기심이 일어 슬며시 사내 곁으로 다가갔다. 사내는 토지개발과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그가 일부러 사내 앞에서 얼쩡거리자 결국 사내도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다. 저 안면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어디서 만나지 않았던가요? 네? 글쎄요. 아, 혹시 보름 전에 M 모텔에서 사내의 눈빛이 반가움에 빛나며 그의 차림새를 훑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사람은 잘 기억한다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오? 저는 호적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그가 일하는 자리 근처로 사내를 이끌고 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공무원이었소? 그런데 M호텔은? 아, 그 모텔은 우리 삼촌이 운영해요. 그날 삼촌이 급한 볼일이 있다며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해서. 그랬구나. 이거 참 묘한 인연이구려. 하하하. 사내는 자기소개를 했다. 이름은 송재필. 기장군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산시로 이주했고 지금은 시내에서 술집 3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함에는 술집 이름은 나와있지 않았고 서면에 P빌딩의 사무실에 있는 JP 개발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되어 있었다. 송 회장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상속받은 임야가 조금 있어서 그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1995년에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의 땅 투기 바람이 불어닥치자 송 회장도 좋은 투기 정보를 얻어볼까 한 것이었다. 며칠 뒤 일찍 퇴근한 다루는 송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10평 남짓한 조그마한 공간에 송 회장의 커다란 책상만 번들거렸고 사무실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책상에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듯해 보이는 촌티나는 여직원이 일 없이 멍청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건설회사의 냄새는 사무실 어디에서도 풍겨나오지 않고 매캐한 담배 냄새만 진동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한 송 회장이 자기가 수여하고 있다는 술집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단란주점이었고 서면에 한 곳, 남포동에 한 곳, 광안리에 한 곳이 있었는데
모두 제법 규모가 컸다. 우와, 회장님, 초저녁인데도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찼네요. 하하하, 돈벌이에는 술 장사가 최고야. 여기 앉아 술이나 한잔해. 네, 회장님. 그런데 저 여자들은 전부 다 회장님께서 고용한 종업원들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아니야, 나는 계집들 고용하지 않아. 골치 아프니까. 그럼 다 손님들이야. 왜?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자 손님들은 하나같이 젊었고 다들 춤과 노래가 수준급이었다. 술집 여자들의 뺨을 후리에 갈길 정도로 잘 놀았다.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은 여느 술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님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얀 와이셔츠 위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남자 종업원들이 부지런히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술과 안주를 날랐다. 그날 이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간 속에 가득 차있던 다루는 M모텔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집어치우고 퇴근 후 밤마다 송 회장을 찾아갔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설사 그것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일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군 제대하고 나서야 터득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스토리의 송 회장 허풍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들어주거나 자잘한 심부름도 해주면서 그의 차를 몰았다.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송 회장의 똘마니로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송 회장은 사무실에서 근처 다방에 커피를 주문했더니 어여쁘고 젊은 아가씨가 보자기에 싼 커피 포트를 들고 왔다. 그때 갑자기 다루의 동공이 큼지막하게 부풀었다. 그녀는 파란 물방울 무늬 원피스 차림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끝까지 드리운 까만 생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송 회장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날리며 걸어오는 저 아가씨는 얼마 전 M모텔에 왔었던 송 회장의 동행인이었다. 그 후 보름 동안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니 송 회장의 사업 비결이 그의 째진 눈에 들어왔다. 송 회장의 관람지점 근방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여자 종업원들은 송 회장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송 회장이 돈을 빌려주면서 내건 조건은 그녀들이 일하는 다방에 오는 손님들을 송 회장의 술집으로 끌고 오라는 것. 그러면 송 회장은 손님들이 쓴 술값의 일정 부분을 그녀들에게서 받은 원금과 이자에서 삭감해 주었다. 그러자 송 회장에게 빚을 진 다방 여종업원들이 밤마다 남자들을 송 회장의 술집으로 솥대처럼 몰고 왔다. 송 회장은 그러한 방법 이외에도 서면 일대의 노름방들과 건달들의 끈을 대고 있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차를 잡고 높은 이자에 노름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하룻밤 수입만 해도 그가 한 달 동안 군청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 그는 더욱더 송 회장에게 굽실 걸며 밤마다 그의 뒤를 바짝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아예 집을 나와 송 회장의 해운대 자택 근처에 월세방을 얻었다. 그러한 다루가 송 회장은 싫지 않았다. 비록 말단이지만 현직 공무원을 부하로 거느리고 다니는 것도 송 회장을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다루는 기장에 있는 가족들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 가난은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 피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리고 가난한 식구들이 그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그는 부모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다. 송 회장 마음에 쏙 들어갔음을 감지한 다루는 사업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는 적당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송 회장이 하고 있던 일들은 속임수와 폭력이 가미된 어두운 그늘 속의 사업들 뿐이었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아두었겠다. 이제는 명함에 근사하게 드러낼 수 있는 떳떳한 사업이 하나쯤 있었으면 했다. 기대를 걸었던 기장군의 토지개발건도 쉽게 추진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송 회장을 꼬드겨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해외 사업을 한다면 어두운 곳에서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송 회장이 느끼기에도 뭔가 근사할 것이고 뒷골목에서 양아치 행사를 하면서 늙어버린 건달 친구들로부터도 국제적으로 노는 송 회장은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당시는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싸돌아다니며 외화를 낭비하던 시기였다.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외국으로 소풍을 다니며 돈지랄을 해대었다. 갑자기 쌓인 부를 외국에 가시하고 싶었던 정권이 외화 소비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 송 회장은 63살의 기혼자였고 다로는 29살의 미혼자였다. 6월 중순 어느 날 밤 진로그룹에 이어 한신공영그룹도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나라가 뒤숭숭하던 때 다로는 송 회장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송 회장은 친하게 지내는 경찰과 함께 초저녁부터 술을 마셔서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다. 그가 백미러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송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저 회장님, 친구 하나가 지금 마닐라에 있는데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뭔지 살펴도 볼 겸해서 잠시 바람 쐬러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백미러에서 송 회장이 눈을 번쩍 떴다. 어떤 사업? 한국에 중고차를 수입해서 팔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폐차 제도가 없고 워낙 후진국이라 한국차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당장 가자. 비용은 나한테 맡기고 일정 잡아. 다로는 송 회장의 호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6월 말 마닐라에 도착한 송 회장과 다로를 승호가 반갑게 맞았다. 이튿날부터 승호는 그가 일하고 있던 어학원에 휴가를 내고 매일 송 회장과 다로의 가이드가 되었다. 그들이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중고차 수입 판매와 정비소에 대한 시장 조사는 단 이틀 만에 끝내버렸다. 왜냐하면 15년차 연식의 고물차가 무려 15만 페소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만 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에도 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차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은 차량들이었다. 그러한 폐차들을 수입하여 적당히 수리할 정비소만 차려놓으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일정의 나머지 닷새는 바기오와 라오니온 해변, 헌드레드 아일랜드에 놀러 다녔다. 일정의 마지막 날 저녁,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2시간에 걸쳐 사업 계획을 짰다. 매달 200대의 중고차 수입과 판매를 목표로 삼은 그들의 사업 계획서는 온통 장밋빛 색깔로 도배되었고 사업은 이미 성공하여 몇 년 후 그들 모두 갑부가 되었다. 송 회장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통령 수출 훈장을 받는 꿈을 꾸었고 부산 시내 모든 건달들이 그를 대부로 모시는 몽상에 적기까지 했다. 기분이 건아해진 그들은 술집에 가서 각자 아가씨 2명씩을 골라 양 옆구리에 끼고서 성공 축하주를 마셔댔다. 필리핀 아가씨들은 언제 누구에게 배웠는지 송 회장에게 팁을 받을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고 송 회장의 지갑에서 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즈음에는 6명 아가씨 모두 알몸이 되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었다. 남국의 작부들은 돈에 환장했고 성공에 만취한 3명의 대한 건아들은 그녀들이 따라주는 계곡주에 환호하며 광분했다. 그렇게 마닐라의 밤은 깊어갔다. 그로부터 보름 후 다루가 다시 마닐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기장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송 회장이 약속한 사업 추진자금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승호도 어학원을 그만두었다. 두 사람은 당분간 승호의 허름한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정비소 부지를 물색하던 중 캐손의 락손 에비뉴 도로변에서 임대한다는 500제곱미터 크기의 정비소가 눈에 띄었다. 리프트, 컴프레셔, 도장, 탕금 장비 등은 저렴한 중고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고 했다. 정비소 안에는 조그마한 사무실도 갖춰져 있어서 정비공들 몇 명만 고용하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우기가 시작되어 며칠 동안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그들의 가슴속은 밝고 뽀송뽀송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수입차가 늘면 그때 더 넓은 장소로 옮기면 되겠다. 그래, 내 덕분에 임대료와 장비를 싸게 흥정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땅 주인과 계약을 하려면 회사부터 설립해야지.
그런데 필리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 지분은 40%를 넘으면 안 되고 주주들이 최소 5명은 있어야 돼. 게다가 그중 3명은 반드시 필리핀 사람이어야 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나중에 회사를 빼앗길 수 있으니 여자친구를 이용하면 좋아. 여자친구와 친척들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 제일 안전하거든. 그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더미라고 부르는데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외국인들은 다 더미를 쓰고 있어. 그래? 만약 더미가 땀만 먹으면 어떡해? 회사를 뺏기겠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마음 바꿔먹지 않도록 몸을 섞어야지. 흐흐흐. 필리핀 여자들은 순진해서 한번 몸을 주면 정체 마음을 바꾸지 않아. 내 여자친구도 그렇고. 너한테 필리핀 여자친구가 있었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의학원에서 일하는 튜터야. 집에 일이 있다고 한 달간 세부에 갔어. 다음 주에 오면 인사시켜 줄게. 내 여자친구하고 가족을 더미로 쓰면 돼. 아, 그런데 나도 여자친구 한 명 만들면 안 될까? 두 사람은 매일 밤 술집을 돌아다녔다. 이번에는 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루의 여자친구를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승호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적당한 아가씨를 찾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다로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찾으면 보인다고 했던가. 8월 말 착해 보이고 어여쁜 아가씨를 발견했다. 바기오의 어느 이름 모를 대학에 다니다 휴학한 리나라는 이름의 19살 처녀였다. 이날은 공교롭게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온 세계가 시끄러웠다. 리나의 고향 바기오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유명한 여름 휴양지다. 그곳의 재래시장에서 그녀의 부모는 조그마한 야채 자판을 하면서 4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의 벌이로는 생활이 안 되어 그녀가 술집에서 번 돈을 거의 모두 부모에게 보냈다. 그녀보다 4살이 많은 언니는 경비원과 결혼하여 마닐라에서 살고 있었다. 승호의 조언을 받아가며 그는 작업에 들어갔다. 매일 초콜릿을 사들고 리나가 일하는 술집을 찾아갔다. 통닭이나 피자를 사들고 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2차를 거부했다. 그녀에게만 그러나 싶어 마담에게 확인해 보니 그녀가 손님들과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만날 때마다 팁을 후하게 주었다.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서서히 그녀가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범이이자 성적 놀이기가 필요한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았다. 다루와 리나는 낮에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다. 밤에는 그녀가 일하는 술집에 가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녀가 일하는 술집 앞에서 그는 거짓 사랑을 고백했고 거짓 결혼을 약속했다. 그의 고백과 약속이 진심이라고 믿은 그녀가 입술을 허락했다. 그의 축축한 혀가 자두처럼 벌어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슬며시 들어왔을 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 그녀의 혀가 재빨리 휘둘러 감았다. 그녀의 탱탱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감지하자 욕정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느낀 그의 손이 바짝 쥐어진 그의 넓적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우산 아래에서. 술집을 그만둔 리나는 적극적으로 다루를 도왔다. 동거를 하기 위한 깔끔한 원룸 콘도를 쾌손 에비뉴 근처에서 임대했다. 그를 성의껏 도와주었던 승호에게는 짐을 옮기던 날 거나하게 한 잔 샀다. 그는 승호에게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듯이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만 했다. 송 회장도 다루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승호까지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저 헤어질 것이라면 승호의 수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정리하는 편이 나았지만 그런 자본주의 처세술을 알기에는 그의 경험이 일천했다. 한편 술이나 얻어 마시려고 다루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하고 싶었던 승호는 몹시 섭섭했다. 멸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울분이 치밀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준 대가다 겨우 밥 몇 끼에 술 몇 잔? 게다가 약속과 친구를 헌신짝처럼 버려? 승호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다. 그 앞에서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녀석의 일이 꼬여서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때엔 반드시 한몫 단단히 챙기고 말리라고 버렸다. 1601년부터 1658년까지 살았던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의 불길처럼 사나운 기세로 커진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3명의 필리핀 이사들은 리나와 그녀 가족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이들 3사람의 등기 이사들은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니 덤이라고 부르고 필리핀 법은 이렇게 덤이를 써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자는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90%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회사 이름은 송재필과 김다루의 이니셜을 따서 JD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 하여 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송 회장이 JD 인터내셔널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했다. 다루는 이미 점 찍어두었던 정비소에 찾아가서 다시 흥정을 했다. 그런데 이전에 승호가 흥정했던 것보다도 리나가 더 싸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에 그녀는 정비사들 채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독립심이 강한 여자임을 보여주었다. 다루는 송 회장에게 보낼 허위 영문 계약서를 리나에게 만들게 하여 실제로 지불했던 계약금과의 차액 2천만 원을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10월 말 JD 인터내셔널에서 송 회장 회사로 첫 수입 오더를 내었고 송 회장이 미리 모아두었던 회차장으로 갈 예정이던 중고차들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수출입 통관 업무는 포워딩 업체에 맡겼다. 한 달 후 정비소에 도착한 한국산 중고차들은 현지인 정비사들이 기초적인 부분만 손을 보았다. 시동이 잘 걸리고 에어컨만 잘 작동하면 차체 외부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움푹 들어간 자국은 깔끔하게 고치고 도색한 후 하루 종일 광택을 내었다. 차 안의 시트도 말끔하게 수리하고 세탁했다. 리나는 열심히 현지 신문과 정부지에 싸구려 한 줄 광고를 실은 후 전화통 옆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다. 그 시기에 한국의 경제는 난리가 나 있었다. 신문과 방송에 자주 광고를 해오던 국기관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고 쓰러지더니 11월 21일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치욕을 당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축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정비소를 인수한 지 2달 후 다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장난 차들이 좀채 들어오지 않아서 정비 직원들이 항상 놀고 있었고 수입하여 외관을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차들도 영 팔리지 않았다. 어느 날 다루는 어린아를 데리고 JD 정비소를 나섰다. 그녀와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정비소들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마닐라에 비가 내리던 눅눅한 아침이었다. 신차 판매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정비소들과 대형 정비소들은 모두 수리하려는 차들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고작 차 한두 대가 들어갈 정도로 소규모인 정비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마닐라 전체를 다 아우르면 그런 영세한 정비소들이 수백 개는 될 듯 싶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비소들마다 수리 중인 차가 한 대 이상은 있었다. 매일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고물 차량 수백 대가 그런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리나와 함께 몇 군데 소규모 정비소에 들어가 기본적인 수리 몇 가지에 대한 견적을 물어보았더니 JD 정비소의 절반 가격이었다. 소규모 정비소들은 거의 다 가게 주인이 직접 수리를 하거나 주인과 함께 식구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인건비 면에서 JD 정비소는 경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진작 폐차를 했어야만 하는 고물 중고차들의 차주는 돈에는 여유가 많지 않지만 시간은 여유로운 서민들이었다. 그래서 정비하는 데 드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고치기만 하면 얼마라는 식으로 아주 저렴한 수리 비용을 흥정하고 있었다. 별로는 정비소마다 중고차 가격을 슬쩍 물어보았다.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15년 연식의 승용차가
일본제인 경우에는 20만 페소에도 거래가 되지만 한국제인 경우 그 가격은 턱없는 기대라고 했다. 한국 차는 사람들이 꺼려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일본 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고장이 났을 때 부품 조달이 수월하지만 한국 차는 마닐라를 벗어나면 부품 조달이 어려워요. 그러니 인기가 없을 수밖에요. 그래도 일본 차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면 팔 수 있을까요? 글쎄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연식은 일제차에 비해 20%나 30% 정도 싸면 팔리려나?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절반 가격으로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요. 다루는 시장 조사를 너무 허술하게 하여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고차 판매 수익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될 것 같고 정비업은 적자일 터이니 전체적으로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모든 것이 승호 탓이라고 다루는 생각했다. 승호가 자기를 꼬드겨 사기를 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다루가 죄다 뒤집어 쓴 것이라고 생각했다. 탐욕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 의식 구조였다. JD 정비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손에 땀이 나도록 초조하고 불안했다. 리나도 그의 심중을 눈치챘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차창 밖만 내다보았다. 어둑해진 거리는 축축한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은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이다.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2월 하순이지만 뜨겁지근한 기후가 불안으로 인해 달궈진 다루의 피로와 짜증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가 리나를 불러 브로커 토미와 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단 20대 모두 한꺼번에 사가는 조건을 달았다. 리나가 연락을 취하자 토미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뒷걸음질을 쳤다. 한국 중고 차량들에 대해 상태가 나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예전의 가격으로는 팔기 힘들다고 하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그것은 본격적인 흥정을 하자는 제스처였다. 다루는 당황했다. 한 달 전 처음 토미가 찾아왔을 때 계약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다시 전화하여 그자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게 했더니 잠시 후 리나가 수화기를 든 채 말했다. 토미가 대당 12만 페소에 계약할 수 있다고 해요. 12만 페소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었다. 송 회장에게는 4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에잇, 그럼 그 가격에 50% 성금을 달라고 요구해. 네. 리나가 토미와 따갈로그어로 통화하는 동안 다루는 그녀의 낯빛을 초조하게 살폈다. 하지만 좀채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한 달 전에 얘기했듯이 30%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며 단호한데 어떡해요? 라고 리나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그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러고선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으로 받은 72만 페소를 송 회장의 계좌로 송금했다. 잔금은 6개월 분할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송 회장은 극히 사무적이고 투명한 목소리로 답답하고만 했을 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상했던 가치보다 25%나 싸게 판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편 다루는 체류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짜증이 났다. 리나의 15살짜리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마닐라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면서 그의 콘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 부모와 형제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리나가 동거하기 전에 매달 집으로 보냈던 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냈다. 그래서 그의 동거 생활비와 리나 가족의 생활비 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 한 달 체류비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 넘어버렸다. 3월 25일, 이날은 지난달에 차 20대를 사갔던 토미가 약속했던 6개월 분할의 첫 번째 납부 마감일이었다. 오후 늦게 은행에 다녀온 리나가 푸르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돌아와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했다. 그가 그녀를 엄하게 쏘아보며 말했다. 뭐라고? 아니, 어제와 오늘 아침에 입금했는지 토니에게 확인해보지 않았어? 당연히 했지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는 토미가 계속 외근 중이라고만 해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계속 토미하고 연락을 취해보면서 내일 다시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이르는 수밖에 당장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어리나가 몹시 반가워하며 기뻐했다. 토미에 전화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말 속에 긴장감이 묻어나왔다. 상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부탁하고는 다루에게 보고했다. 토미인데요. 우리가 팔았던 차 20대가 모두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는 중이래요. 계약서에 의하면 한 달 보증이라면서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 아랫입술을 깨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가 않은 듯 얼굴 가득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두 사람만 있는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요란할 뿐 침묵과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토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튿날 그는 리나를 시켜서 승합차 20대를 돌려줄 것을 토미에게 요구했다. 토미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이미 지불했던 성금 72만 페소와 수리비로 지출했다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85만 페소를 돌려달라고 오히려 리나에게 요구했다. 이 말에 다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속이 초조해지고 겁이 났다. 그때 송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잔금 회수가 되었는지 언제 송금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회수했노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승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승호는 여유있는 미소를 머금고 그를 다독거렸다. 짤막한 상황 설명이 끝나고 나자 승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호는 발갛게 피가 오른 눈으로 다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모조리 훑은 다음 회수하는 금액의 10%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다루는 손끝을 떨었다. 며칠 후 승호는 여자친구의 친척인 국세청 직원 한 명과 함께 토미의 사무실에 찾아가 다루를 대신하여 담판을 지었다. 차의 상태와 수리비에 대한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잔금은 3분의 1 값인 56만 페소에 일괄 정산하기로 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승호와 공무원에게 토미가 봉투를 하나씩 건넸고 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다루는 마닐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감추고 자신이 입 밖에 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승호가 회수했던 금액 중에서 한 달치 잔금을 송 회장 구자로 송금했다. 6개월 분할금 중 첫 달치라고 보고했다. 두 번째 잔금은 4월 25일까지 송금해야 했다. 나머지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빠져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송 회장이 지난해에 보냈던 초기 투자금 1억 원은 정비소 인수대금과 1년치 임대료, 차량 통관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정비소 운영 경비와 처리비로 써버려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물론 그가 한국으로 빼돌린 2천만 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그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루처럼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아 즉시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내뱉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진다. 사기꾼들의 유형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사기칠 의도가 없이 시작했던 일이 중도에 꼬였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공개하여 풀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 꼬인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결국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했던 사람과 거의 정확하게 닮아간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눈치가 빠른 리나의 태도 역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자주 혼자서 시내를 쏘다녔다. 그녀는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자고 자주 보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아기가 안 맞는 무짝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갖고 싶어 했다.
사업이 더 힘들어지면 그가 한국으로 도망쳐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고 애가 있으면 그와 오래도록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애를 가질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임신이 가능한 날에는 체외의 사정을 하면서 버티었다. 그의 의중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어린아가 절정의 순간이 왔음을 느낄 때마다 그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몸을 획 돌려버렸다. 다루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나 가정이 아니라 더미와 돈이었다. 가끔씩 임신되지 않는 날이라고 어린아가 속이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다루도 계산하고 있었다. 몇 개월 동안 두 사람 사이는 신경전과 성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3월 초순에 다루는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인생이 그를 시험하고 싶었던 건지 어떤 교민을 만났다. 말라떼 지역에서 블루오즈라는 안마숍을 운영하고 있는 박인채였다. 그의 차가 공교롭게도 JD 정비소 앞을 지나가다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들어왔다.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으니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었다. 직원들이 인체의 차를 정비하고 있는 동안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 인체와 다루는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인체가 떠날 때쯤에 다루의 머릿속에는 근사한 플랜이 그려지고 있었다. 인체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보통 키에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둥근 얼굴과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간편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지만 생활에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필리핀 여자 마리셀과 결혼하여 어린애가 하나 있었고 둘째 아이는 임신 중이라고 했다. 다루는 거의 매일 인체의 가게에 놀러갔다. 인체의 고향이 전남 광주라 하여 그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인체가 김대중 지지자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그는 인체 앞에서는 속마음을 감추고 햇볕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다. 김 대통령 집권 중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고 김대중을 헐뜯는 고향 사람들을 욕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걸쭉한 입담으로 때웠고 인체의 은근한 자기 자랑에는 최대한 칭찬을 하고 아부했다. 그러자 얼마 후부터 인체는 그가 찾아오면 왠지 즐겁고 유쾌해졌다.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하여 고가에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도 하는 그에게 호의를 가졌다. 자기보다 10년이나 젊은 나이인데 마닐라에 들어온 지 반년도 채 안 된 짧은 기간에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 그의 능력이 놀라웠다. 두 사람은 어느새 친하게 되어 그가 인체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인체의 낯빛을 살피던 그는 인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마음을 얻으려는 그의 시도가 벌써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인체를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블루오즈에서 안마를 받고 나서 인체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몸을 뒤로 쭉 피하면서 말했다. 형님, 좋은 투자거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의 태도는 사뭇 은근했다. 그러자 신문을 읽고 있던 인체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인체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래? 뭔데? 제가 처음에 수입했던 차 20대를 2달 만에 다 팔아버렸잖아요. 앞으로 매달 10대씩 들어올 예정인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죄다 정비소 운수하는 데 투자해버려서 지금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바이어 확실하지요. 공급 확실하지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에서 차를 외상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수익금의 70%를 가져가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판매를 책임지는 제가 30%를 받는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일부러 말을 멈추고 잠시 뜸을 들였다. 인체는 다음 말이 궁금하여 귀를 쫑긋 세웠다. 만일 제가 수입 대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다면 마닐라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모두 제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쉬워요. 만일 형님이 저에게 투자하신다면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형님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그는 이 질문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미리 짜놓은 대답이 술술 나왔다.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 구입비와 통관 비용 모두를 합해도
한 대당 1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매달 10대면 1,500만원이지요. 1년에 120대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곳 중고차 가격이 세잖아요. 우리 정비소에서 새 차처럼 만들어 놓으면 한 대당 5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차를 빨리 팔아 돈을 빨리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450만원에 내놓으면 금방 팔려요. 그러면 대당 300만원 이익이 떨어지는 셈이지요. 매달 10대면 3천만원, 1년에 120대가 되니 3억 6천만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것을 저하고 반반씩 나누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1억 8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8천만원 수익을 얻는다 이 말인가? 바로 그겁니다, 형님. 물론 형님이 돈을 투자하는데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 어찌 보면 형님에게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비소 유지해야지요. 직원들 급여 줘야지요. 판매하는 비용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년 동안 120대를 팔아도 제게 떨어지는 순이익은 5천만원 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젊으니까 좀 더 경험을 쌓고 훗날의 기회를 보면서 조금씩 사업을 늘려갈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인채는 이 투자건에 대해 아내와 상의했다. 마리셀은 무역과 자동차 매매업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안마숍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해보았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이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사업이라면 필리핀 사람들하고 하는 사업보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은행에는 마침 집을 마련하려고 모아두었던 2억 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다. 마리셀은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며칠 후 다후와 인채가 정비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투자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리나가 타온 커피를 마시며 인채가 말했다. 마침 나에게 투자할 만한 자금이 있네. 지난번에 자네가 얘기했던 1억 8천만 원을 내가 투자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금을 보호하고 이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는 뭐 없을까? 아,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군요. 형님 입장에서야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투자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릴 테니 형님과 형수님께서 투자금에 대한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치로서는 제가 더미로 쓰고 있는 리나의 명의로 58%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중에서 30%를 형수님 명의로 등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수님께서 정식으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고 이사회의 멤버도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일세. 우리가 서로 믿고 일을 같이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을 열거한 계약서를 쓰도록 하세.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필리핀에서는 자네와 나의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세. 형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보다 필리핀에 오래 사셔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테니 계약서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4월 중순 바루와 인채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마리셀과 리나가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리나는 인채와 마리셀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입출금이 되는 별도의 회사 통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채는 600만 페소를 블루오즈 통장에서 JD 인터내셔널 통장으로 이체했다. 4월 25일 정비소를 둘러보러 온 인채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돌아갔다. 한 달 전에 도착했던 10대의 중고차는 도색까지 말끔하게 마치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바루와 인채가 계약하던 날 선적되었던 10대의 차도 통관이 끝났는지 벌써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리나는 수입차 10대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송금해야 하는 2개의 수표를 인채의 말라떼 사무실로 보냈다. 하나의 계좌번호는 송 회장의 것이었고 또 다른 계좌번호는 다루의 계좌였다. 한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람은 송 회장과 다루의 고향 친구인데 고향 친구의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다루가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이 늘면서 서서히 사기꾼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인채와 마리셀은 수표에 서명했다. 두 번째의 잔금을 제 날짜에 어김없이 받은 송 회장은
그동안 다루에게 실망했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며칠 뒤 다루의 지시를 받은 리나가 통관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수표를 보냈고 인채와 마리셀이 또 서명했다. 모든 것은 아기가 딱 들어맞아 보였고 5월 초에 송 회장이 다시 중고차 10대를 선택했다. 1998년 5월 11일 다루는 자꾸만 짜증이 났다. 이날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다. 서민 출신 에스트라다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서민들이 떠들어대었다. 정치란 번듯한 가문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엘리트들만 해야 하는 것으로 세뇌되어 있던 그는 서민 출신들이 정치판에서 나대는 것이 영 마음에 거슬렸다. 점심 식사를 하러 막 나가려는데 일주일 전에 차를 사갔던 바이어가 전화를 해왔다. 차가 고장나서 도로에 퍼져 있다는 불평과 욕을 하더라면서 리나가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다루도 속으로 욕을 했다. C8 이게 도대체 벌써 몇 번째야? 보름 전부터 지금까지 10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벌써 5대가 고장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지난번에 토미한테 대인 후로는 브로커한테 팔지 않고 직접 바이어를 상대하여 팔고 있었다. 송 회장에게는 대당 12만 페소에 인체에게는 18만 페소에 팔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9만 페소의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러나 지불 조건은 역시 좋지 않아서 50%의 성금에 잔금은 보름 뒤 지불 날짜의 어음인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를 받았다. 보증기간은 보름이었다. 이래저래 입맛을 잃어버린 그가 부산으로 국제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지금 통화 괜찮습니까? 김 사장, 여긴 점심시간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아, 식사 중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직 11시 반이라서 그러면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막 끝났으니 괜찮아.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3월 초에 보내주신 승합차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대가 고장났다고 바이어가 화를 내고 야단입니다. 지금 수빅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 퍼져 있으니 우리 비용으로 견인해 가라며 악을 쓰고 게다가 저희가 잔금으로 받았던 어음은 지불 중지하라고 은행에 벌써 통지했다고 합니다. 어떡하지요? 아니 김 사장, 그것은 현지에서 책임지고 있는 자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 그게 말이죠 회장님, 한국에서 상태가 엉망인 차량을 보내면 이쪽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여기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을 보낸다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기에 돈을 투자해서 정비소도 차려준 것이고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 정비소에서 웬만한 것은 손을 본 후에 팔았던 것이 아니었어? 당연히 손을 보기는 했지요. 그런데 차 상태가 워낙 엉망이어서 판 후 보름도 안 되어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고장이 날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는 미간에 짜증스러운 주름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아무튼 이미 차 5대는 잔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장님께 송금해 드려야 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듣기 싫어. 자네에게 맡겨놓은 일이니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송금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해.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하루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인체의 투자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커다란 펑크를 때울 재간이 없다는 것을 다루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후진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5월 25일 또다시 인체와 마리셀이 서명한 수표로 송 회장에게 잔금 지불을 하였고 일부는 그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3월 초에 선적되어 왔던 10대는 모두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각한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잔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했다. 4월 말에 통관되었던 10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팔아치웠고 똑같은 방식으로 송 회장에게 송금하였으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바이어로부터 잔금을 떼이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6월과 7월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무시무시한 태풍도 5개나 지나갔다. 8월 중순 송 회장이 광복절 연휴 기간에 며칠 쉬겠다며 마닐라에 들어왔다. 다루는 평소에도 불쑥 정비소에 나타난 인체가 송 회장과 마주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송 회장에게 여행을 가자고 꼬드겼다.
다음날 두 사람은 민도로 섬으로 떠났다. 그 섬에는 바탄가스 부두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사방 비치와 화이트 비치가 있다. 화이트 비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얗고 드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해수욕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리고 대체로 가족 단위 또는 커플들이 찾아와서 밤에는 썰렁했다. 그와 달리 사방 비치는 모래사장은 별로 없고 해변 인근의 물속에서 아름다운 산호초와 열대어를 구경할 수 있어서 다이버들에게 유명한 곳이다. 다이버 동호인들끼리 오기 때문에 주간에는 다이빙을 하고 야간에는 늦도록 술을 마셔야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집이 늘어났고 접대부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두 사람은 사방 비치에 있는 리조트에 투숙했다. 3박 4일간의 일정은 매일 똑같았다. 두 사람은 다이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각자 마음에 드는 창녀를 골라 숙소에 가서 섹스를 한 후 늦잠을 잤다. 오후에는 안마숍에 가서 몸의 긴장을 풀고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술집에 갔다. 따분한 것을 싫어하고 호기심이 많은 두 사람은 술집을 매일 바꿨다. 당연히 파트너도 매일 바꾸어 새로운 여체에 탐닉했다. 송 회장은 다루보다 나이를 더 먹은 만큼 몹시도 추저분하여 언제나 다루의 파트너보다 더 어린 여자를 찾았다. 8월 17일 사방 비치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였다. 그 다음날에 송 회장은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우기철이라 그런지 온종일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렸다. 두 사람은 리조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외관상 보기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안마숍으로 갔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실내 분위기가 한국 냄새를 많이 풍겼다. 1인실은 손님들로 다 차버려 없다고 하여 커플실로 들어갔다. 1인실에서는 가끔 안마사에게 스페셜 팁을 주고 스페셜 서비스를 받아볼 기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안마사들이 스페셜 서비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에 맡겨야 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벌써 3일 동안 매일 밤 새로운 아가씨들과 잠자리를 하느라 지쳐 있었다. 바로는 언젠가 인체가 들려준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어느 날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바람가이 홀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라는 통보가 왔었네. 손님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바람가이 홀에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전날 밤에 어느 여자 손님이 왔었는데 우리 가게의 안마사가 오일 마사지를 하다가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이 손이 들어왔다는 거였어. 수치심을 느꼈으니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더라는 게야. 아, 우리 안마사 말인가? 당연히 여자 안마사였지. 그 손님을 마사지했던 안마사를 데리고 와서 해명했지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게와 손님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투어야 했네. 그런데 변호사 얘기로는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지 뭔가.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았고 그래서 만페소를 주고 합의했네. 그 전에도 안마사들에게 주의를 많이 주고 있지만 그 후로는 더욱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어. 다루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 손님은 그런 식으로 안마숍을 돌면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프로 같아 보였다. 아무튼 그런 인간들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가톨릭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안마가 너무 건전해서 재미가 덜하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안마사의 손길을 즐기고 있는데 바로 옆 침상에서 안마를 받고 있던 송 회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불편하게 했다. 김 사장, 잔금 회수는 문제없지? 송 회장은 요 며칠 동안 다루가 사업 얘기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는 한심한 잡담이거나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험담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확인해 볼 심산이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회장님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보증기간 안에 큰 고장이 나면 잔금은 못 받아요. 바이어들이 성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라니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손을 써서 잔금을 회수해서 회장님께 보내드렸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성금을 최대한 높여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안마숍의 방들은 키높이 정도의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소곤소곤 얘기를 해도 다른 방에서 안마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서 핀잔을 듣는데
송 회장의 발끈한 목소리는 지나치게 고성이었다. 김 사장, 그따위 변명하지 말랬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잔금 회수해. 상금은 대당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은 차 수입 원가밖에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익은 고사하고 내가 자네에게 보내고 있는 정비소 운영 관리비와 자네 체류 비용은 어떻게 뽑는가 말이야. 쉿 회장님,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겠습니다. 그가 송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송 회장은 이미 화가 나버린 터라 그가 주의를 주는 태도마저도 오히려 짜증스러웠다. 누가 듣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씹으려는데 잠자코 듣고 있으라는 게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정하시고 나중에 저녁 식사하면서 다시 상의하시죠. 두 사람을 주무르고 있던 안마사들도 송 회장의 고성에 당황하였는지 손놀림이 어색해졌고 불편함마저 느껴졌다. 송 회장이 에잇 하며 고개를 베개에 파묻었다. 안마가 끝나고 나서 카운터로 갔더니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한국 남자가 여직원 옆에 서서 인사했다. 웃음 띤 얼굴이지만 억지스러운 것이 아마도 송 회장의 언성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것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남자의 이름은 영어로 토마스 황이었다. 편안히 쉬셨습니까?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괜찮아요. 마닐라에서 정비업을 하시는가 보죠? 사장님들께서 워낙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더라고요. 헤헤헤. 제 친구가 마닐라에서 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교민이 운영하는 정비소하고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사장님 정비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 그래요? 이곳으로 연락하라고 하세요. 다루는 시건방진 태도로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곁에 서 있는 송 회장도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라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민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숨기지 않아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진 채 두 사람의 대화를 귓등으로 흘려듣고만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자마자 황 씨도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아,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게도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잠시 덕담을 주고받은 후 황 씨가 정색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사장님과 식사하면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장님께서 투자했다는 정비소가 혹시 JD 인터내셔널 맞습니까? 쾌조노의 락선 애비뉴에 있는. 잠시 동안 황 씨가 고개를 끄덕여 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난 후 다시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 회사 사장이라면서 명함을 준 김다루라는 젊은 사람이 60대로 보이는 다른 한국 사람하고 방금 저희 가게에서 안마를 받고 갔는데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다루 사장을 야단치면서 소리 지르고 건달들 같기도 하고 사기꾼들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황 씨의 전화를 받은 인채는 뒷머리를 쇠망치로 얼얼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지난주에 다루가 연락을 해와서 주말에는 바이어 만나러 세부로 출장 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왜 나한테 일부러 전화를 하여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고 보니 그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기별 재정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불현듯 나쁜 예감이 들자 인채는 즉시 직원 한 명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내 정비소의 주주 등기 서류를 떼오게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라는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아가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스캔들을 저질러서 미안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는 뉴스를 하루 종일 지겹도록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다. 잠시 후 인체는 직원이 받아온 SEC 서류에서 마리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투자 계약서는 마리셀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넉 달이 지나도록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체는 마리셀에게 대강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그녀의 친구로 하여금 바이어인 것처럼 행사하며 리나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이틀 후 마리셀의 친구가 JD 정비소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을 알려왔다. 다루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인체는
통장에 남아있던 금액 중에서 최저 잔액인 10,000페소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블루오즈 계좌로 이체했다. 8월 25일 다루가 한국의 송구발 수표에 서명을 요청해왔다. 그 수표를 들고 인채가 다루를 만나러 정비소를 찾아왔을 때는 오후 4시경이었다. 김 사장,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드네. 불쑥 사무실로 들어오는 인채를 보자 그가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이구 형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을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미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좀 준비할걸. 하하하. 뭐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보내만 급히 상의할 게 있어서 왔네. 인채가 소파에 앉자 그도 자리를 옮겨 건너편 소파에 마주보며 앉았다. 리나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왔다. 우리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제 통장에 있던 잔액을 옮겼네. 그래서 오늘 한국에 송금할 돈이 없네. 다루는 순간 당황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송금 날짜를 어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계약서에는 분기별로 재정 보고를 나한테 하기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벌써 5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 없었네. 그 말을 듣자 다루가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인채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그거야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몹시 바쁘지 않습니까? 리나 혼자서 격리 보랴, 영업하랴, 정비소 관리하랴. 이달 말경에는 보고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네. 이달 말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니 내가 오전 10시경에 여기로 다시 오겠네. 재정 보고서 검토하고 나서 점심을 함께 하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리나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중에서 30%를 내 아내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그가 허리를 펴고 몸을 뒤로 쭉 젖혔다. 그건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질문이었다.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갑자기 머리를 돌려 리나에게 꽥 소리를 질렀다. 리나, SEC에 박 사장님 사모님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시킨 것 아직까지 안 된 거야? 리나가 깜짝 놀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낯빛으로 대꾸했다. 뭐라고요? 등기라니요?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앞에 앉아있는 리나 곁으로 다가갔다. 겉으로만 침착할 뿐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벌개져 있었다. 이것 봐. 지난번 4월달에 박 사장님 사모님하고 내 지분의 30%를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었잖아. 그리고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박 사장님 사모님 명의로 30% 지분 SEC에 등기하라고. 깜빡 잊어먹은 거지? 그녀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다루와 인채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그의 음색이 밝지 않고 인채의 표정도 굳어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그녀의 가슴에 서늘하게 밀려들었다. 잠시 동안 입을 꼭 다물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인채가 일어나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 사장,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이행하시게. 앞으로의 일은 그 후에 상의하세. 인채가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그가 인채의 소매를 잡았다. 그의 행동은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억지스럽고 가식이라는 게 다 드러나 보였다. 형님, 설마 이런 가벼운 실수를 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참, 수입대금 송금은 언제 하실 건가요? 인채는 그의 손에 잡힌 소매를 가볍게 빼면서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방금 내가 했던 말 허투루 듣지 말게. 일단 자네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부터 확인한 후에 그리고 앞으로도 나하고의 계약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인지 확신이 선 다음에 송금을 고려할 것이네. 사무실을 나서며 인채는 며칠 전에 입담한 책임담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람을 사귀면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것이 많다고 해서 전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알랑거리며 접근해 오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끝내 신뢰를 배신과 사기실로 갚는 것이다. 과연 저 김다루가 나의 신뢰를 배신과 사기실로 갚을 사람일까? 인채는 막연한 의심과 불안을 느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살면서 인체는 말벗이 없어서 쓸쓸했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까워진 교민들에게 크지 않은 액수이지만 빌려주고는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몇 번 당했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모임에 가면 얼굴을 마주친다.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쓸쓸했다는 것을 느낀 그는 새로운 사람들 사귀기가 꺼려졌다. 설마 이번만큼은 아니겠지. 인체의 지친 마음은 다시금 의심과 불안 사이를 넘나들었다. 엿먹어라 개새끼야. 사무실 나서는 인체의 뒤통수에 대고 속으로 욕을 퍼부은 다루는 눈썹을 찌푸리며 지금까지의 재정 상태를 정리해보았다. 그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는 17만 페소의 잔고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만약 박인채와 결별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회사 운영 경비와 체류 비용조차도 달랑거리게 된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루는 일찍 퇴근하여 백화점에 있는 극장으로 가서 아무 영화나 보았다. 한글 자막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 없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영화보다는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인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슴푸레한 저녁 공기가 떠돌아다닐 쯤에야 극장을 나와 적당한 술집을 고르러 다녔다. 그는 JD 정비소에 등록이 끝난 후부터 리나와 함께 밖에 다니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외식을 하러 나갈 때에도 혼자 다녔는데 그녀 존재는 그의 사업을 보호하는 더미주주, 그리고 낮에는 사무실 부하 직원, 밤에는 공짜로 그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여체일 뿐이었다. 그의 천대에 리나는 침대에 우울하게 움츠려 앉아 밤을 새는 일이 늘어갔다. 훗날 그녀는 지인들에게 말했다.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내가 어리석었지요.